미국의 주택법이 가능하면 집을 사서 거기서 사십시오. 그 집을 사시는 데 필요한 모기지론 고정 이자로 아주 장기간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이자 부담과 원리금을 일부 계속 까나가 가십시오. 이걸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집값이 계속 꾸준히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호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미국의 주택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다고요? 네. 예. 중동 잘렸습니다. 우리 PD님이 조회수가 이게 뭐냐? 아. 더 이상 중동을 그만해라. 좀 중동 여행 좀 하고 싶었는데 더 하면 아, 왜 그러니까요. 그래요, 박 PD? 우린 재밌었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조회수가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미국 여행도 또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PD가 뭐 하면 한다고 지금 난리네 밖에서. 주택 정책이요. 아니 제가 미국 트럼프 당선이 되면서 네. 주식이 막 올랐잖아요. 지금 엄청 예, 예. 주식 때문에 시끄럽던데. 근데 부동산 이렇게 쳐보니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부동산을 검색하니까 트럼프가 중동 특사의 골프 친구 부동산 사업가를 임명했다. 이게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예. 트럼프는 사실 부동산이랑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부동산에 주목할 이유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에서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겠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미국의 부동산을 취득하려고 관심을 보이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덜하다 보니 미국 부동산 지가 상승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부동산에 주로 관심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서 뭐 코로나19 이후 미국도 쉽게 얘기해서 집값이 엄청 올랐어요. 예. 평균적으로 한 뭐 지역마다 여긴 편차가 큽니다. 네. 워낙 미국은 대도시와 또 군소도시 또 아주 옥수수밭만 잔뜩 있는 도시 다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다르긴 하니까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흔히 선호하는 주요 대도시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50% 이상 오른 데가 천지예요. 예. 그러면 집값이라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예. 코로나19 이후 거의 뭐 불과 한 2, 3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50% 가까이 올라가는 지역들이 많다라는 건 이건 굉장한 상승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이 집값을 우리만 오르는 건가 다른 나라도 오르고 있는 건가?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예. 우리만 문제가 아닌데 그들 국가들은 부동산과 관련된 더 정확히 말하면 집값과 관련된 주택 정책을 어떻게 해왔는지 이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요. 아. 제가 뭐 미국부터 이 살펴보려고 했던 거는 뭐 전혀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뭐 북유럽도 궁금하고 당연히 뭐 제3세계 국가라든가 좀 특이점 있는 국가들의 주택 정책도 궁금하지만 미국부터 살펴보는 이유는 모든 문헌이 영어이기 때문에 제일 살펴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진행자의 편의에 따라서. 네. 왜냐하면 제가 스웨덴어나 핀란드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 그건 좀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 먼저 시작하는 것일 뿐이지 미국이 잘 돼서 시작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가격을 좌우하는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은 공급이잖아요. 그렇죠. 뭐 수요와 공급일 텐데.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워낙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을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는 할 수 있을 텐데 네. 미국은 왜 그렇게 50%까지 올랐다고 하니까 예. 여기가 땅이 그렇게 넓은데 공급 문제가 있나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예. 그거부터 설명드릴까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정책은 아니지만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부동산과 관련돼서 전망하는 많은 뭐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토론들 이런 자료들을 보면요. 인구 문제라든가 부동산의 실수요라든가 네. 대출 지원이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 떨어진다 조망을 하세요. 네. 그런데 부동산도 큰 경제의 어떤 펀더멘탈 환경에서 예외일 수 없겠죠. 그냥 재화 중 하나일 뿐이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예. 당연히 어디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그 부동산 흐름과 동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소가 있냐면 예. 바로 코로나19 이후 엄청나게 뿌려진 유동성에서 부동산만이라고 예외할 수 없겠죠. 네. 우리가 모든 국가가 아직까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낸 유용한 대안이라고는 금리 낮추고
그걸로 모자르니 양적 완화 등등으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 대거 공급해서 소비해 주십시오. 투자해 주십시오. 그래서 고용 자르지 마시고 유지 좀 해 주십시오. 이거가 사실은 다예요. 좀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런데 이렇게 위기 극복하겠다고 돈을 왕창 뿌리면 예. 당연히 돈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돈 가격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무슨 가격이 오르겠어요? 실물 가격이 오르잖아요. 예. 근데 그 대표적인 실물이 뭐다? 부동산이죠. 그래서 OECD 국가들 38개 국가들 대부분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코로나19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전에 우리 경험들로 반추해 봤을 때도 IMF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가 위기 극복한다고 또 돈 많이 뿌렸잖아요. 네. 그리고 또 2, 3년 뒤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켰고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또 우리가 극복한다고 돈을 많이 또 뿌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바로 부동산 가격이 또 오르진 않았고 그 연이어 터진 남유럽발 재정위기까지 다 극복된 뒤에 또 본격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유발됐어요.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슷한 흐름이 있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위기가 도래하면 돈은 뿌릴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뒤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그런 맥락이 더 크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돈이 엄청 풀린 다음에 네. 그러면 그 돈은 어쨌든 투자처를 찾아서 향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다른 자산들 주로 금이겠죠. 네. 달러. 뭐. 네. 그런데 그런 것들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다. 네. 예. 그러면 금 오르면 부동산도 같이 오르는 그 양상은 비슷하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한 건가요? 또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일단 유동성이 뿌려지는 초입에서는요. 금리도 워낙 제로 금리에 가깝고 돈을 과감하게 뿌리면 뿌릴수록 돈값이 흔히 말해서 뭐 그냥 종이값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 이럴 때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는 산업으로 돈이 몰려가요. 이렇게 돈을 조달하기 쉬운데 야 이거 정말 한 번 수익이 실현되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산업에 투자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제일 먼저 뭐라 할까요?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던 산업 섹터들이 전부 뭡니까? 지금 당장 돈을 못 벌진 모르겠지만 먼 미래에 엄청난 대세가 될 산업들, 전기 자동차라든가 뭐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많은 분야에 돈이 쏟아져 됐고 그중에 일부가 또 IT에도 많이 들어가서 AI 산업이 지금 촉발하는 초입을 만들었던 것도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대거 공급되는 초입은 바로 그런 먼 미래를 보는 투자에 주로 많이 돈이 쏠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됩니다. 그러면서 금리 조금씩 올려가고 그다음에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그 먼 미래를 본 투자로 진행됐던 것들 중에서 이미 아직 돈은 못 벌지만 그런 투자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주가가 올랐거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투자했던 것을 누구에게 다시 던질 수 있을 때 그러면 돈이 슬슬 회수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요. 이제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구나. 이제는 어디로 내가 내 돈을 묻어놔야지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전자산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부터 슬슬 그럼 조금 안전한 회사, 안전한 산업군 아니면 안전자산이라 불리우는 금, 부동산 이런 걸로 흘러가게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초입에는 주식이 먼저 뜨고 그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다 오르고 슬슬 주식은 이제 횡보장이거나 이제 조만간 연준에서 금리 올리겠는데 싶을 때 될 때쯤 되면 금리 올리기 전에 모기지 대출 미리 받아야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은 가는 거죠. 저 같은 경제문외한도 전체적인 그림을 쉽게 그릴 수 있도록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해가 잘 됐어요. 네. 근데 미국도 주택 정책이라는 게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의 주택 정책이 굉장히 주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렇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미국이 주택 정책을 처음으로 고민했던 시점은 사실 2차 세계대전 전이에요. 2차 세계대전 전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요. 미국인들 대부분이 임차인이었어요. 이것도 놀랍죠. 그 허허벌판 땅이 그렇게 넓은 나라에서 대부분 남의 집에 새 들어 살고 있다. 야, 이것도 놀라운데. 그러면 임대인들은 거의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많았던. 맞습니다. 예. 그 당시도 어떻게 보면 미국이 거대 재벌들이 생긴 뭐 록펠러라든가 카네기라든가 벤더빌트라든가 이런 세계적인 부호가 생기면서 부의 편중이 그 앞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형성되다 보니까 네. 정말 주택 부자들, 임대 사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집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임차해서 살고 있었고 네. 그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도 지금 우리가 미국인들의 주택 그러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단독주택 아주 예쁜 거 있고 마당 있고. 마당 있고 잔디 깎아야 돼요. 잔디 깎아야 되고 그리고 그 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려면 당연히 차고. 개인 차로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맞아요. 그 모습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오. 2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교외 지역에 살기보다는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고요. 왜냐하면 내 집이 없고 출퇴근할 수 있는 자기 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가 자동차가 양산돼 가지고 많이 공급되기 이전이겠죠. 네. 그리고 공급되기 초입이니까 그 시점. 예, 전부가 가지고 있지는 못했던 그렇죠. 거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주택 문제를 시급히 좀 해결해 줘야겠다. 이게 정치적 아젠다도 된 거예요. 네. 특히 제가 통계안을 찾아봤더니 이게 놀라웠는데요. 네. 1940년 통계인데 미국 전체 가구 중에 45%에 해당되는 집이 수도 배관이 없어요. 수도 배관이 없다고요? 그럼 우리로 따지면 뭔지 아시죠? 우물 파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뭡니까? 이 네, 펌프고. 펌프. 예, 네. 그걸로 하는. 아. 미국도 그랬다니까요. 40년. 40년대. 게다가 주별로 통계를 샅샅이 뒤져봤더니 엘라바마, 아칸소,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지역은 집에 배관이 없는 집이 1940년 기준으로 80%예요. 그러니 쉽게 말해 물리적인 컨디션, 조건마저도 열악한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집을 물리적인 환경도 개선해 줘야겠고 네. 집도 더 많이 지어줘야겠다라는 니즈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부가 영순위 사업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하나 더 있죠. 바로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많은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고 공공 인프라를 또 구축해 줘야겠다는 또 니즈도 맞물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일자리 창출과 주거 문제 개선 이 두 가지 니즈를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나라랑 미국이 상황이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도 사실 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동네를 꼽아라 그러면 뭐 우리 서울 수도권 지역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서울 안에 내 집이 있길 더 희망하시잖아요. 그렇죠. 출퇴근이 편하니까요. 근데 미국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야, 미국 대표적인 도시들 뭐 시카고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이런 대도시 디트로이트나 이런 대도시에다가 집을 지어주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와요. 땅값은 비싸고 그리고 거기 원래 있던 원주민들 이 사람들을 어딘가 이주시켜서 다시 여기다가 집을 지으려고 했더니 그 사람들하고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네. 매입을 해야 되고 네. 그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네. 신도시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카운티라고 해야 될지 교외 지역에 네. 저희가 집을 지어드릴게요. 거기서 도심지까지 출퇴근하세요를 선택한 거예요. 예. 그래서 교외 지역에 집을 짓는 걸 미국이 그때 선택했고 네. 그때 대신 미국은 교외 지역의 땅이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아파트로 쭉 집적해서 올리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널찍하니 단독주택으로 여기저기 교외 지역에 집을 지어서 공급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1930년대부터고요. 이걸 이제 좀 체계적으로 해야겠다라고 해서 1949년도에 미국에서 주택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미국의 공공 부분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처음 법안으로 만들어졌던 게 49년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적인 미국의 주택 정책에 있어서는 살 수 있는 집을 공급하겠다라는 게 네. 주요 포인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도 뭐 이전에 산업화가 만들어지고 도시들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당연히 그런 정책들이 펼쳐졌겠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은 가격 안정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주택 정책이 지금은 또 가격 쪽에 맞춰져 있을까? 좀 다른 양상으로 가지는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오늘 질문 정말 날카롭습니다. 똑같습니다. 음. 우리나라도 사실 70년대 주거 정책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여의도의 시범 아파트, 시범 삼아 한번 사례 삼아 지어보자. 네. 우리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아파트에 사람들이 산다는 건 어떤 것인지 이걸 했던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는 한국도 주거 환경이 너무 열악했던 그렇죠. 거예요. 예. 저 어렸을 때 외갓집 가면요. 그 외갓집에도 물펌프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예. 기억하시죠? 예. 그러니까 우리 세대 때도 집에 물펌프가 있을 정도라는 건 그렇죠. 사실 우리도 지금의 주거 환경이 구축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란 얘기잖아요. 우리 되게 어리니까. 예. 자, 그래서 예. 쉽게 얘기해서 한국도 미국과 똑같습니다. 초입에는 퍼세식 화장실 말고 퍼세식, 오랜만에 수세식이나 듣네요. 예. 아니면 양변기 있는 화장실로 바꿔주자. 네. 그리고 상하수도 놓자. 그리고 생활 하수, 그다음에 상수원 확보하자. 이런 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게 목적이었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바뀌었죠.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가 구매 가능한, 즉 부담 여력이 있는 집을 지어주는 게 우리 정책의 가장 큰 주안점인데 네. 미국도 똑같겠죠. 지금 미국 주택 중에서 배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있기도 적습니다. 하군요. 예. 아직도 미국도 물리적인 컨디션에 대해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옛날보다 많이 줄었고 이제 미국도 집값과의 싸움이에요. 미국의 중하층 사람들이 이 높은 집값을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집값을 어떻게든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살 수 있게끔 만드는 집을 공급하는 게 정책적 목표로 많이 바뀌어진 게 사실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미국 주택법의 최초의 입법 취지나 목적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좀 살만한 네. 집을 짓겠다는 거였을 것 같은데 네. 예, 제가 변화가 있었나요? 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일단 1930년대에 미국의 연방정부하고 지방정부에서 주거정책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로 돌려봤어요. 네. 왜냐하면 대공황 극복하는 과정에서 집 많이 지어서 좀 살 수 있는 데 공급하자. 그걸로 일자리 창출하자. 이걸 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면 좋을지 주마다 나름대로의 정책 목표를 가지고 시행을 해봤는데 네. 그 1930년대의 그 주거정책 프로그램들을 전부 취합해봤더니 우리가 주택법을 만들 때는 이제 40년대 들어서 주택법을 만들 때는 이런 7가지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주택법을 만들면 되겠다라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7가지가 이제 중요한 미국의 주택 정책의 가장 근저가 되는 목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요. 예. 7가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지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거죠. 예. 그다음 두 번째, 기존 주택을 부담 가능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이미 지어진 주택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미 있는 거. 이거를 사람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꼭 중요하다. 무조건 새로 지어서만 그걸 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리모델링. 예, 그것도 있고 우리로 따지면 예. 청약만 신경 쓰지 말고 아. 매매로도 사람들이 집을 쉽게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오, 예. 이 얘기인 거죠. 네. 이거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인 거죠.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 초입에 있거나 신혼부부들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유일한 지금 수단이 거의 청약 말고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뭐 부모님들이 좀 재력이 있지 않고서는 매매로 사기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도 벌써 49년도에 매매로도 집을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천명이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주거지의 인종적, 경제적 다양성을 높여야 된다. 예. 소셜 믹스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이때부터 미국도 그 문제가 똑같이 있었던 거예요. 네. 여기는 잘 사는 동네, 여기는 못 사는 동네, 여기는 흑인들 사는 동네, 여기는 백인들 사는 동네. 이게 나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큰 사회 비용을 초래하는 걸 그때부터 인식해서 이거 어떻게든 개선하기 위해서 어느 동네에 우리로 따지면 50~60% 이상 되는 뭐 고급 주택도 있지만 임대주택도 있고 뭐 서민형 주택이라고 하는 20평대 초반이든 이런 것도 섞여 있어서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오승훈 학생은 집이 어디예요? 물어봤는데 저도 사실 수업 중에 이런 실수를 했어요. 이게 나쁜 의도는 아니고요. 일찍 왔길래 그래서
집이 어디야? 이렇게 일찍 왔어? 이런 느낌으로 물어본 거였어요. 애가 얼굴이 빨개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어느 동네 산다는 게 부모님의 소득이라든가 부모님의 학력이라든가 네. 부모님의 대략적인 직업군까지도 약간은 유추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네. 그 뒤로 제가 웬만하면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안 물어요. 그냥 집이 가까운가 보네 하면서 야 좀만 기다려 애들 올 거야 하고 넘어가 버려요. 예. 대답도 안 듣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써 40년대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1930년대 7가지 목표라고 했는데 네. 2부에서 나머지 듣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그죠. 생각이 드는 제도들이네요. 예. 나머지 4가지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한테 요즘에 우리나라에 네. 직접 적용이 될 만한 그런 정책들이지 않을까 싶어서 다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는 뭐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가정의 결속력을 높여야 된다. 네. 주거가 불안정하면 가족들이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의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가족이 다 같이 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제공해 줘야 된다. 미국은 예전부터 그 패밀리맨 뭐 이런 맞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네. 가족 중심의 그 사회가 네. 그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미국을 지탱하는 힘은 가족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네, 네. 그래서 주택 정책에도 들어가 있었던 거고. 네. 그 다음에 주택을 동떨어진데 주택만 덩그러니 지어줘서는 안 된다. 핵심 지원 서비스와 주택을 연계해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학교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와 연결을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것도 또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시사점인데 미국의 전 대도시권이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 대도시권이요. 예. 미국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여러 중앙도 있고요. 이런 여러 권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발달된 도시 그리고 기회가 많은 도시가 한쪽에 절대 편향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로 따지면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지역 균형 발전. 이거에 대한 개념도 이 법이 만들어진 게 1949년도니까 미국에서 벌써 있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그 얘기는 달리 말하면 미국 사회에서도 그때부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 그렇네요. 자, 그럼 제가 지금까지 6개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지막 7번째가 아마 이 청취자분들 또는 시청자분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어요. 네. 제가 이 정책의 옳고 그름을 오늘은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오늘은 그냥 미국의 정책은 이랬습니다를 전달해 드리는 거잖아요. 7번째가 뭘 것 같으세요? 굉장히 논쟁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집을 산다고 했었을 때 가장 큰 사회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뭘까요? 집을 거주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대상으로. 네, 맞습니다. 바로 네. 그거와 관련된 건데요. 7번째 목적이 뭐냐? 가구의 부축적을 돕자. 가구의 부축적을 돕자. 예, 이게 직역한 거예요, 제가. 쉽게 얘기해서 주택 구매한 것이 그 가구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하게 이해는 안 돼요. 그 시기의 미국 상황이랑 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인데요. 네. 조금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결국 집을 산 사람이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는 얘기인 건 네. 집값을 꾸준히 올려가지고 그 사람이 집 가지고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하는 걸 조장하겠다는 의미인 거냐?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서. 네, 여쭤본 맞습니다. 건데.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법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 소소한 수정은 있지만요. 네. 그 법의 목적에 이게 분명히 명시되고 이걸 기반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이 가동되는 원인이 뭔지 그 전후에 많은 그 관련 연구들을 살펴봤더니요. 일단 집을 가지고 있는 게 네.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보다 견실한 가정 또는 견실한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자. 그것은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집을 가졌다는 게 그만큼 소득이 있으니까 가졌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생각할 수 있을 중요한 것 얘기세요. 통계적으로 그건 필터링을 하겠죠. 아. 같은 수준에서 그러니까 같은 소득이 있는데 집을 구매한 사람과 네. 구매하지 않은 사람으로 뭐라 할까요? 그런 변수들을 아예 배제를 한다든가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를 해보면 예. 어떤 일들이 있냐면 그러면 뭐 집 사고 팔고 해서 돈을 벌었다는 거냐? 정부가 그런 정도로 수준 낮은 건 아니고요. 어떤 거냐 하면요. 주거를 안정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이 집을 가진 사람보다 네. 임차해서 사는 사람보다 집을 가진 사람이 주거가 안정됐을 거 아니에요. 예. 이사 횟수도 줄고 그렇죠. 한 동네에서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내 집이니까 그 집을 유지 보수를 더 적극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일어나는 현상들이 뭐가 확인됐냐면 네. 첫 번째 건강 문제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어요. 1930년대 40년대 통계입니다 이건. 예. 근데 미국은 지금도 이 부분이 굉장히 관건이 아직도 있어요. 뭐냐면 네. 일단 습기, 곰팡이, 추위와 관련돼서 이것이 완벽하게 개선된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천식, 알레르기, 심혈관 질환에 노출될 확률이 훨씬 더 낮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견실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 활동이나 교육 활동을 정상적이고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정말 집이 낙후되거나 노후한데는 이런 것들이 아직도 뉴욕 한복판에도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 빈민촌이라든가 네. 뭐 이런 데가 많이 있거든요. 있겠죠. 네. 그런 데서는 건강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제 활동의 지속성과 어떤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네. 거고 재취업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구직 활동에서 왔는데 딱 봐도 건강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도 고용주 입장에서는 고용하기가 껄끄러워지겠죠. 네. 바로 그래서 일단 내 집을 잘 관리하게끔 하려면 내 집이니까 신경 쓰게끔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내가 여기에 1년을 살지 1년을 살지 모르는데 아유 뭐 벽에 곰팡이 좀 있으면 어때? 그냥 놔두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에 말자는 거죠. 하나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잦은 이사와 불안정한 거주 여건이 교육과 고용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건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다음 또 세 번째. 범죄 노출도도 영향이 크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카운티를 커뮤니티를 구성한 지역하고 임차인들만 대거 살고 있는 지역들을 봤더니 범죄율이 다르대요. 이게 왜 그러냐? 다 내 집을 장만해서 어떤 신도시에 다 입주한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요. 예. 그러면 여긴 내 집이니까 난 적어도 여기서 10년 이상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거기 동네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예요. 앞집 아저씨하고 다 아는 사이고 옆집 아저씨도 다 아는 사이고 그러니 갑자기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네. 저 사람 누구야? 그러면서 전화도 해주는 거예요. 누구씨 지금 회사가 있지? 그 집 앞에 자꾸 이상한 사람이 얼쩡거려. 어떻게 할까? 이런 그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죠. 예. 그러니까 범죄율도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요. 미국의 주택법이 가능하면 내 집에서 살도록 권고하는 이유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려는 이유가 건강도 개선되고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사회적 보험이나 비용들 덜 지출되겠죠. 범죄율도 낮아지고 교육이나 그다음에 아까 고용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효과성이 이미 확인된 전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집을 사서 거기서 사십시오. 그 집을 사시는 데 필요한 모기지론 고정 이자로 아주 장기간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월세를 내지 마시고 이자 부담과 원리금을 일부 계속 까나가 가십시오. 이걸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뭘 해야겠어요? 집값이 계속 꾸준히 올라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집을 사서 보유할지 계속 월세로 살지를 고민할 때 네. 집값이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집을 사시겠어요? 아, 안 사잖아요. 살 마음을 먹게 하는데 계속 올라야 된다. 그렇죠. 네네. 여기서 말하는 오른다는 건 폭등을 얘기하는 건 네네. 아닐 거예요. 무슨 물론 말씀인지 이 알죠. 법에서 폭등이니 뭐니 이런 표현은 안 들어가 있지만 다시 팔 수 있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그렇죠. 다시 팔 때도 적어도 손해 보지 않고 팔거나 약간 나 이득도 남겼어라고 하면 네. 집을 더 빨리 살려는 유인책이 되겠죠. 예. 바로 그래서 미국에서 주택법에서 목적으로 잡았던 정확히 말하면 네 번째 목표였어요. 가구의 부축적을 돕는다는 건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 물가 상승 수준 정도나 물가 상승 수준 이상으로 집값이 안정감 있게 오르고 그래서 집을 살 수 있게 유인책이 돼주고 네.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거기서 거주하면 다른 부대적인 부의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까지도 딸려오더라. 이런 맥락이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이 문구만 들었을 때는 네. 아, 우리는 좀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미국은 당시에 임대가 많았다고 했고 네. 임차가 네. 투자 자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투자를 유도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투자 자산 자체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네. 집을 삼으로써 뭐 적극적으로 유지보수 관리도 하고 예. 그다음에 잦은 이사도 줄이고 커뮤니티도 만들어가지고 활동도 하고 그러면서 고용도 늘리고 그러니까 범죄도 낮추고. 예, 예. 집 하나를 통해서 부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의 축적 예. 이런 걸 집으로 유도를 하겠다라는 거군요. 정답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건 미국의 정책과 미국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뭐 우리나라에서 뭐 그럼 집 없는 사람들은 뭐 범죄 자잘하는 얘기냐 이런 의미가 아닌 건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예. 주택법의 이런 목표들이 개인이 주택 구매로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겠지만 국가 차원에서도 얻을 그렇죠.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바로 그것 때문에 미국은 주택법으로 계속 집을 건전하게 사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해왔던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 정책이 그럼 성공했느냐? 음. 숫자상으로는 성공을 한 것 같아 보여요. 오. 일단 자가 보유율, 결국 집을 사게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예. 1940년도에 미국의 자가 보유율은 딱 40년입니다. 네. 44%밖에 안 됐어요. 집 없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1960년 딱 20년 만에 자가 보유율이 얼마로 늘었냐면 62%로 늘었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게 예. 이게 이제 지금 뭐 제가 조사를 다 한 건 아니고 우리 역시나 박종호 지금 역시나 박종호가 아니라 위기의 박종호인데 이 조회수가 안 나와서 그거는 뭐 제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우리 공동 책임입니다. 다. 자, 그래서 다 찾아본 건 아닌데요. 예. 지금 이제 다음 편 준비하려고 한 8개국의 통계들을 다시 보고 있는데 예. 메이저 국가들 중에서 자가 보유율이 70%를 넘긴 데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자가 보유율이 60% 언저리가 거의 맥스를 찍는 최상의 숫자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건 제가 더 찾아보고 다음에 또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서 잠깐요. 네. 우리나라는 자가 보유율이 몇 퍼센트? 67%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65에서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높은 편이네요. 우리나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나라도 이 외국의 선례를 보면 이거 더 못 높이는 건가? 7, 80%는 못 높이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근데 미국은 어땠느냐? 네. 60년에 62%까지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의 자가 보유율이 정점을 찍은 데가 언제냐면 2004년도인데 네. 69.2%예요. 이게 정점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때 이 정점을 찍기 위해서 미국이 했던 게 뭔지 아시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차상위 소득계층에게도 대출을 모기지 대출을 쉽게 해주게 해버렸더니 자가 보유율은 거의 70에 근접할 때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런데 그 뒤로 이거는 뭐 모기지 상품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그거로 연동된 파생 상품이 잘못된 거니까 이거 봐 모기지 무조건 막 주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시면 또 안 돼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하여튼 미국이 69.2가 정점이었고요. 그 뒤로는 어떻게 됐느냐? 계속 65% 전후를 맴돌고 있어요. 지금까지. 가장 최근은 61%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여튼 알겠습니다. 주택법 도입한 이후 극단적으로 그 다음에 20년 동안에는 60%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장 최근의 상황. 예. 2017년도 총계를 찾아봤는데 현재 미국에선 4,470만 가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물리적 조건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4,470만 가구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미국도 기본적인 어떤 여건도 안 된 가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부담하는 사람. 미국은 이 30%를 기준으로 해서 이 30% 이상을 주거비로 내는 사람을 정말 주거비 부담이 높은 사람으로 별도 관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30% 이상을 주거비로 쓰고 있는 사람하고 집 없는 홈리스. 이 숫자들을 다 합치면 이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자기 소득에서 3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집 없는 홈리스,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미국에서요, 여기 세 개에 해당되는 사람의 숫자가 세상에 1억 1천만 명이에요. 수치로만 보면 주택 소유자도 많아졌고 산업 여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미국이라는 네. 곳이. 그런데 주택법이라는 것의 정책 기조가 변화가 됐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1949년도에 만들었던 미국의 주택법은 지금 그 형태와 근간을 계속 유지만 하고 있는 건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걸 여쭤보시는 거잖아요. 네. 큰 변화가 몇 개가 있었어요. 일단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일부에서 슬쩍 말씀 나눴던 이제는 물리적 실체가 있는 주택을 공급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 네. 물론 아직도 4천 가구가 거기에 미흡하지만 더 중요한 요소는 구매 가능한 주택 시장을 만들어주는 게 주택법의 더 중요한 요건이에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그렇죠. 시사점이 많습니다. 사실 미국도 그런 시도 아래 만들어졌던 첫 번째 대안이 부시 대통령이 만들었던 아메리칸 드림 액트라는 법이었어요. 예. 미국인의 꿈을 실현해주는 법. 그게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 미국의 저소득층이 원하는 건 대단한 게 아니야. 내 집 가지고 앞마당 잔디밭 깎고 가족들이 주말에 풍성하게 바베큐 파티하는 거. 그게 유일한 꿈이야. 그 꿈을 실현해주는 법을 만들자 해서 모기지 대출에 대한 허들을 한참 낮춰주는 법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주택법에 상당한 파생된 많은 법안이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자는 거고요. 그 다음이 좀 충격적일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새로이 만들 주택들, 새로 또 공급도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택을 만들 때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대두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친환경 주택이겠죠. 예. 지금 미국의 주택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건 2018년도 기준인데요. 예. 미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0%를 주택이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전체 배출량의 20%가 주택에서 나오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주택이 이렇게 교외 지역에 이렇게 단독 주택으로 있다 보니 모두 다 자가 운전으로 출퇴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차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 그럼요. 온실가스 배출 엄청나겠고 네. 그 과정에서 교통 정체도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구 통행이 미국 도로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국 내 고밀도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절반 정도는 전부 출퇴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매연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산화탄소랑. 예. 그렇다면 지금 미국이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예. 트럼프도 친환경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못 믿겠다는 거예요. 지구가 뜨끈뜨끈해지는 거 못 믿겠고 뭐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나 친환경 반대하는 거 아니야. 근데 기후 온난화는 아닌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앞으로 주택을 지을 것도 예. 친환경 주택으로 하려는 건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 샘플로 생각했던 친환경 주택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동네가 어딜까요? 각자 자기 집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출퇴근을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려면 조금 표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주택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논의하고 있는 친환경 미래 주거 환경의 가상도를 보면요. 네. 전부 한국, 서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도쿄 같은 도시.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요. 아파트를 공급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리고 네. 굉장히 밀집된 지역에 높은 층으로 그러니까요.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게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긴 하거든요. 그럼 미국도
지금은 우리가 미국을 떠올리면 단독주택들 있는 그런 주거 환경이 많이 그려지는데 미국도 이제 앞으로는 많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네요.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걸 벌써 미국의 주택 관련한 학자들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미국의 주택 관련한 부처들도 그럼 진짜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예. 그렇게 했었을 땐 어떤 또 부수적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냐면 모두 다 자기 차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저 아시아 지역처럼 또 유럽의 일부 도시들처럼 네. 자전거로 출퇴근하고 지하철이나 그렇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으니 이것도 친환경 아니냐. 사실 지금 이 대도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진짜 어떻게 보면 답답해 죽겠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뭔 소리야? 이렇게 저도 사실 좀 당혹스러웠는데. 예,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요. 네, 그런 얘기들도 논의가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 지구의 환경도 바뀌고 지금 산업이라든지 뭐 혁명이 계속 몇 번이나 일어났고 예. 급속도로 사회가 변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던 그 방식과 다른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긴 할 텐데 네. 미국이 또 친환경 주택을 아예 대도시화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게 패러다임의 전환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당황스럽긴 한데 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지켜봐야죠. 예. 네. 참 우리 오늘 뭐 궁금한 것도 더 많아요. 사실은 구매 가능한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또 시사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부분도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많고 그래서 오늘 한 회로 하기에는 좀 부족한데 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 괜찮다고 하실 거죠? 다음 회를 이제 다 더 저희가 하려면 조회수가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도와주세요. 일단은 미국 한 번 더 하시고 예. 아, 조회수가 나와야 하죠. 아니면 우리 PD님이 못하게 해요. 아, 다른 나라 또 주택 어쩌다 박정호의 역시나 박정호가 조회수가 만 정도밖에 안 오늘 되냐. 특히나 이렇게 구시렁 되십니까? 다른 나라 주택 정책도 쭉 알아보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미국의 주택 정책을 할지 다른 나라로 또 여행을 떠나볼지 궁금하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